안녕하세요.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 아나운서 박민주입니다. 네, 이렇게 1년 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기신문에서는 전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전력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면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결선 참가자는 총 17명이며 이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선정하는데요. 총 상금만 무려 1,200만 원에 달합니다. 수상자는 12월 15일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하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그에 앞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가는 참가자의 번호와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여 전교과 합리화를 위해서 인식부터 바로잡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길성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리화라는 단어가 뭘까요?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의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합리적일까요?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2019년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약 60%의 사람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비싸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비쌀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OECD 국가들의 전기요금을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25원으로서 평균 요금인 250원의 절반에 해당하여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전기요금에 대해서 비싸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전기세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인 분들을 보았는데 모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이라고 언급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더해 여러분 지금 한번 검색 사이트에 전기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수많은 단어들이 검색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사회에는 전기요금이란 단어 대신 전기세라는 단어가 마치 대명사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기세라는 단어 사용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까요? 바로 전기요금이 세금의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특히 가격이 올라갈 때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금의 경우 사람들이 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한 연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 어떠한 분은 우리가 용어만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인식은 요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기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도 전기요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어떠한 것의 이름을 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정하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주는 중요함을요. 이름은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아 선입견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라고 언급해도 실제로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바로 전기요금의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을 한다면 아마 전기요금이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200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평균 요금은 125원입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1kW를 판매할 때마다 약 75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체제를 전환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올려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전기세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많은 반대 여론을 형성할 것이란 겁니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전환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현실성 있게 바꾸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이라는 단어 사용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국가로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입니다. 제5회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고요. 오늘 화면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그리드, 미래 전력망이 이 그린 뉴딜 속에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재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린 뉴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과 뉴딜을 합친 거로서 한국판 뉴딜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돼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라는 정책 기조인데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 속에서 미래 전력망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습니다. 뭐였죠?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적인 것을 융합을 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과 전력을 소비하는 입장, 쌍방 간에 아하, 이렇게 에너지가 써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현황이 되어져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효율과 함께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제주의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실증 단지를 구축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시범적인 도시로, 시범적인 기관으로, 시범적인 건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미래 전력망이요,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팍, 우리 사회에 쫙 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두 가지, 대외적인 노력과 대내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저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공조. 다자 간의 여러 나라가 함께 이 미래 전력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상시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중요성을 느꼈냐? 바로 동북아시아 슈퍼 그리드 때문이었죠. 남북 관계가 진전될 때마다 모든 국가의 전력망을 하나로 묶겠다. 특히나 동북아시아 국가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전되지 않는 게 북한의 태도 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나라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것을, 그렇죠? 정부 주도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예전에 그 개성공단이 가동했을 때 우리나라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한 사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DMZ 부근의 많은 시범 도시에서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와 시골을 만들어 나간다면 대국민적인 홍보, 전력산업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외적인 노력과 함께 대내적인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어떤 전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야 될 거예요. 이러한 스피치 대회도 그 한 몫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자체 내에 주민참여형 전력산업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력망과 전력산업, 전기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면 훨씬 더 주민들의 참여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데이트할 때 렌트카를 빌립니다. 전기차 빌립니다. 근데 이 전기차를 충전하기에는 인프라도 솔직히 부족해요. 이러한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해 나가야 이 전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국민이 훨씬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서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잘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잘해서요? 지자체가 잘해서요? 저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바로 어떠한 기관, 어떠한 지자체 이런 것보다 바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방역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 방역으로서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래 전력망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여러분들, 국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력 산업에 대한 소중함과 전기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K 전력망으로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대감 가슴에 안고요.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만나 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려니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마주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조금 불안하거나 어색하시지 않습니까?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며 큰 것들로부터 사소한 일상들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 바로 가장 큰 변화는 이 마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많이 사두고 필요할 때 쓰자라는 마음으로 한 100장 정도를 구매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 대한민국은 마스크 쟁탈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당시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마트나 약국에 줄을 서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는 작년에 사놓고 있다가 잊었던 이 마스크를 생각해내게 됐고, 이 마스크는 한동안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이 마스크가 제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투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마스크 대란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마스크를 충분히 사두고 심지어는 마스크 제조 회사나 공장에까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최대한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요즘 전 세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전기차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기치 못한 미래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를 위기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제2, 제3의 코로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래 예측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백신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기술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미래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주역이기에 저는 이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전의 재정적 측면을 보면 지난 몇 년간 한전은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코로나 악재 속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전은 이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의 하락 때문입니다. WHO 팬데믹 선언 이후 유가는 폭락하여 지금까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국제유가의 하락이 왜 한전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방식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력과 복합화력 발전입니다. 따라서 전력 생산의 원가는 화석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사용량에만 근거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 유가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전기 판매 수익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전기료 개편안이 바로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가 오르면 그에 맞게 전기료도 인상하고 반대로 연료비가 낮아지면 전기료도 인하하는 탄력적인 가격 책정 계획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기름값이 좀 비싸다 싶으면 주유를 조금 미루고 기름값이 좀 싸다 싶으면 미리미리 주유를 해두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 형태의 연료비 연동제만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한전의 평가가 흑자 또는 적자의 양분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적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이익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반으로 전기료 개편안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편안을 바라보는 한전의 내부적인 관점을 갖춘 뒤 소비자 관점으로의 긍정적인 천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연료비 연동제의 가장 큰 쟁점은 전기료 인하보다 인상이라는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의 단계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직위를 구성해서 제도 개편으로 인한 결과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산업의 주체인 한전과 변화를 이끌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한전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료 개편안에 대한 결과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다가옴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 이후 새로운 에너지 사회의 청사진에 대해 한전이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 또한 그 한전의 정책 추진에 힘과 믿음을 실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에너지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음을 배웠듯이 당장은 손해일 것만 같은 투자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몇 년 뒤에 다시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두려워 현재에 머무르고 다가오는 위기를 애써 모른 척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될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맞설 엄두조차 나지 않은 큰 에너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가 반도체의 양자역학 이론에서 좀 인상 깊었던 지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전자는 높은 에너지 장벽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장벽을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요동치는 돈의 그래프에 급급하기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개발에 국가, 기관,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이지만 높고 힘겨운 이 장벽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미소를 보며 마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 송변전 건설 아이디어에 따른 국민 수용성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발표자 김정환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린 뉴딜이란 그린과 뉴딜을 합친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말합니다. 제가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또한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친환경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최근 송변전 설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따라가지 못해 전기를 생산하고도 송배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와 같이 송변전 건설을 둘러싼 정부, 한전, 및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로 미루어 보아 송변전 설비 증설에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송전탑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전탑 건설 시 주민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3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형의 변화. 두 번째, HVDC를 이용한 지중화. 세 번째, 송전선로 우회 설치입니다. 송전탑은 철골 구조물로 높이가 높아 위압감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송전탑 사이의 송전선로는 관광자원 및 주변 경관 훼손 문제가 되며 이는 지자체의 도시 개발에 차질이 발생시킵니다. 또한 비와 눈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철골에 녹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송전탑은 그 자체가 혐오시설로 취급되며 송전탑 설치 인허가를 위해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심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 방안으로는 기존의 딱딱하고 위압감을 주는 이미지에서 자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초기 프랑스의 많은 시민들은 예술도시의 파리의 미관을 망치는 에펠탑을 혐오스러운 쇳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일으키는 화수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해외 사례로 자연 경관을 중요시하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영국에서는 송전탑에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친밀한 색채를 접목하고 철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의 변화는 현재 국민들의 송전탑에 대한 외형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변화된 송전탑이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송전탑은 5,100여 기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에 인한 송전선로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 하락 및 전자파 발생 등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송전탑 증설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HVDC 송전선로의 지중화입니다. 직류 전자파의 특성상 유해성 논란의 자유로운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인근 전력망 파급이 되지 않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의 높은 온도와 겨울철의 결빙 현상으로 인해 지면과 송전선로에 근접 현상이 일어나고 소음 및 전파장애 등 건강 침해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전탑의 낙뢰 및 붕괴 사고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 방안으로는 송전선로 우회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회 장치의 역할은 기존 철탑과 송전선로의 위치적 한계에서 자유로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거주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설치가 가능합니다. 송전선로 우회 장치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송전탑의 송전선로 연결보다 유연성 있는 연결이 가능하며 송전탑 입지 조건 제약이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용 중인 송전탑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새로운 설비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송전탑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적인 아이디어 이외에도 설비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파악과 수용성 장애 요소 식별에 따른 정책과 제도 개선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세 가지 건설적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송전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수용성을 높여 국민 생활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방지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비용, 이제는 독립해야 할 때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뜻합니다.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들은 화석에너지 중심의 전력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그린뉴딜의 정책에 따른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비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비용에는 신재생 의무 비용, 탄소 배출권 비용,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비용은 2015년에는 1조 원, 2017년도에는 2조 원, 2019년도에는 2조 8천억 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전기요금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각자 집에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고지서 한켠에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이 부과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력기금이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사용자의 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최근에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전력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않고
홍보 또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이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자 인식 및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증가하는 환경 비용에 대한 정책 마련과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환경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뉴욕주,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소비자 전기요금 내에 별도 부과금 또는 공공기금으로 회수하며 전기요금 내 비중은 3%에서 23%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기요금에서 환경 비용을 분리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비용을 분리 부과할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소비자가 환경 비용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지서에는 전력기금이 별다른 정보 제공 없이 요금만 부과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에 따른 월별 사용량과 지역별 정보가 막대 그래프로 제공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 비용에 대한 사용처 또는 비용을 그래프나 픽토그램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고지서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간편한 기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한전 어플이나 유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기 소액 기부 항목을 선택한다면 환경 이용 요금에서 100원 단위로 절상해 자동으로 기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설득할 수 있어 자율적이지만 간편한 기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비용을 분리 부과하고 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발전과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발표할 서윤덕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처럼 원전 사고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 원자력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론화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9.8%였고 거주지 원전 건설 수용도는 18.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자력 발전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다음에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검증위원회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의 조작 미숙이었고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배터리 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도 존재합니다. 둘째, 지구온난화 시대에 원자력 발전은 막대한 경제 환경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세계 원자력 엑스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이 단계적으로 폐쇄될 경우 전기요금은 최대 71.3%까지 상승합니다. 과학 전문 주간지 사이언스 역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전기요금이 3배까지 뛴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을 모두 화석연료로 대체하면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1억 1천만 톤 증가합니다. 2019년 원자력 산업 국제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동선언이 나온 바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이 풍력 에너지와 비슷한 12g/kWh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IPCC는 원자력 사용량을 현재보다 2배에서 6배 늘린다면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도 2018년에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공급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해결에 도움이 되는 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해 다음에 2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 찬반 토론과 안전한 원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찬반 토론에서 학생들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원전을 반대했던 학생들은 지구온난화 시대에 원전의 장점을 배울 수 있고, 찬성 측을 맡은 학생들은 원전의 단점을 배워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원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원전을 구상해 봄으로써 원전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획력과 사고력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화석연료가 7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연구를 고려할 때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원자력에 대한 공중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 언론, 시민사회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생산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의견이 수렴됩니다. 소통의 부재가 잘못된 인식을 끌어왔다는 한국광고학회의 연구를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위원회는 절실합니다. 독일에서 조직된 원자력과 시민 간 소통, 오스트리아의 원자력에 대한 정보 캠페인과 같은 사회 참여 운동은 에너지 정책에서 정부와 일반 공중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국민의 인식과 탈원전 정책으로 오늘날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구온난화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점을 인정하고 제가 제시한 2가지 해결책과 함께 원자력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서윤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역사의 어디쯤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에 휩싸여 전기차,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와 같은 기술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지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800년경 석탄이라는 에너지의 발견으로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유례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약 100년 뒤인 1900년경 인류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통해 다시 한번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2020년 현재 또다시 세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던 에너지는 뒤로 한 채 전기차와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전기차의 시대가 올 수 있고 나아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와 플랫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 산업을 더 이상 친환경이라는 당위성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프라 사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어쩌면 추상적일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들이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프라 사업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력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국민참여 ESS 펀드 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참여 ESS 펀드 사업은 대규모 ESS 확충에 투자하여 전력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발전원과의 개통 연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의 사업 참여자는 투자자인 국민과 발전사업자, 그리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인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주관한 태양광 시민펀드와 연료전지 시민펀드는 연평균 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한 자산운용사에서도 주민 참여형 태양광 펀드를 기획하는 등 그 사업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ESS는 발전소보다 사용 부지가 작아 입지 선정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줌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전 사업자들은 출력 제한으로 인해 벌어지는 전력의 낭비를 줄여 사업의 손실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서는 2018년도에 15회였던 출력 제한이 올해 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6배까지 증가하여 그 손실액이 23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낭비되는 전력을 ESS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인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수요 관리를 통해 피크 부하를 감소시켜 비용을 낮추고 ESS를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연계하여 개통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재생에너지 설비 문제로 인해 개통의 주파수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ESS는 개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ESS를 통한 전력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가상발전소를 통해 중앙집중형 발전 형태에서 벗어나 에너지 클라우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린 뉴딜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모두 에너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배터리,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들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정찬이라 합니다. 오늘 저는 전력망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실 것 같고 저도 이후에 유튜브에서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기본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전력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고 잠깐이라도 블랙아웃 등의 사태가 있을 때는 큰 국민 불안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전력량이 4차 산업혁명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전력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전기 요금 문제도 결국엔 효율성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전력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통일의 맥락에서 어떤 방식의 전력망을 우리가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남한이 하고 있는 대로 그냥 통일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남한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전력 절대량은 부족하나 지리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는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의 절충점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한 체제를 그냥 확대하는 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 공급 차원에서 국토 불균형 문제입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 주변에서 그리고 대도시 주변 말고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확대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관리 측면의 문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지리적 상황에 따라 발전 역량이 다르기에 보다 지역적이고 분권화된 체계를 요구합니다. 특히 미래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매우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남한 자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근접적인 지방에 가 있는 어떤 전력 생산과 공급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의 비효율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한국전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따라서 가격 선택권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안감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지방전력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방전력공사를 설립하되 한국전력공사라는 중앙전력공사도 유지를 하고요. 이 지방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방전력공사, 경기도 지방전력공사, 뭐 북한과 통일하면은 황해도 지방전력공사 이렇게 각각 지방전력공사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어떤 경기도민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던지 아니면은 경기도의 지방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던지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런 지방전력공사들은 보다 더 분권화되어서 보다 더 지역의 생산 주체들과 지역 친화적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에너지 생산 그리고 공급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민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생기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쟁과 가격 형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나 그런 요소들도 물론 줄어들 수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민영화를 하기에는 전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수제에 가까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두 가지가 경쟁하는 체제를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토 균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유리, 독점에 의한 비효율을 완화하는 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기사랑 스피치 대회에 지원한 지원자 이영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전자파 중에서도 특별히 송전선로에 흐르는 전기로 인해서 그 주변에 유도되는 자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장에 대한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자기장이 몸에 해로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기장을 장기간 쓰였을 때 그 에너지가 몸에 축적이 돼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몸에 해롭지 않고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내의 경우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측정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65kV 송전선로에서 최대 5.34 마이크로 테슬라, 365kV 송전선로에서 최대 9.09 마이크로 테슬라, 그리고 154kV 송전선로에서 최대 5.54 마이크로 테슬라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거리에 따른 측정량에서는 점차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다가 100m가량 되었을 때 0.1 마이크로 이하로 낮아지며 소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가지에 가장 많이 설치된 22.9kV 배전선로의 경우에는 최대 0.83 마이크로 테슬라의 크기를 가지며 6m가량 진행되었을 때 거의 소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수치가 신체에 유해한지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에서 진행한 양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양 15마리를 500kV 송전선로 직하에 사육하고
그리고 거기에 200m 떨어진 지점에 양 15마리를 대주군으로 사육한 결과 양의 면역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면역세포 등에서 전자계로 인한 눈에 띄는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쥐의 생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96마리의 쥐를 세 그룹으로 분할해 각각 5 마이크로 테슬라, 83.3 마이크로 테슬라, 500 마이크로 테슬라의 자계에 노출시켰지만 임신, 출산, 생존에 눈에 띄는 독성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나왔던 그 송전선로의 자기장의 크기인 10 마이크로를 넘지 않는 크기였는데 그 정도 크기에서는 큰 독성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장의 장기간 노출 시에 전자계 축적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Q&A 게시판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송전선의 전자계는 60Hz 수준으로 전자레인지 같은 마이크로 파와 달리 에너지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성질상 인체에 축적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인체에 축적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WHO의 경우 5000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의 60Hz 자계에서 유해한 생물학적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경우 60Hz 자계의 노출이 건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다음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는 60Hz 자계에서 일반인의 경우 83.3 마이크로 테슬라, 그리고 직업인의 경우 416.7 마이크로 테슬라를 안전의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의 동물 실험 결과 또한 동물들이 모두 지극히 건강하였으며 어떤 질병 징후도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전계통 분산전원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임승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문제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분산전원의 연기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원의 개통연계는 출력 가능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과전압 또는 선로 과부하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전압상승, 역조류, 반동원전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분산전원의 침투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다수의 전력을 분산전원이 책임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배전계통에서 분산전원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며 본 발표에서는 배전계통에서 수익능력 향상을 위한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 인버터를 통한 과전압의 개선입니다. 일렉트릭 파워 리서치 인스티튜트 속칭 에프리는 인버터가 자율적 또는 유틸리티의 명령에 따라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인버터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스마트 인버터는 전력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이며 IEC 61850-90-7에 볼트바, 볼트와트, 그리고 프리퀀시 와트 등과 같은 다양한 제어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볼트바 제어의 경우 무효전력을 이용한 태양광 인버터가 연계된 모선의 전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저전압이 발생할 경우 용량성 무효전력을 출력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버터를 제어하여 전압을 상승시키고, 과전압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도성 무효전력을 출력하여 전압을 저감시켜 전압 안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태양광 인버터를 전 세계 54개국 누적 출하량 102GW를 달성하였으며, 스마트 PV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앨런리 부사장은 차별화된 발전소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며 투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분야로서 전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너지 출력 제약입니다. 출력 제약, 커테일먼트는 전력계통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발전 출력을 임의로 제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커테일먼트를 통해 분산형 전원의 출력을 일시적으로 감축시켜 과전압 및 선로 과부하 현상을 방지해 보다 더 많은 분산형 전원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신재생 발전원의 출력 안정화입니다. 분산 전원의 전기 생산은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발전량과 발전 시점이 불규칙합니다. 재생에너지 전원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전력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풍속과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 출력이 변동되어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힘든 반면 전력 수요는 계절 및 시간에 따라서 전기 사용 형태가 크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전력 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국내 ESS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민간의 투자 및 운영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태양광 발전 연계함과 산업부문 피크 저감 용도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ESS를 설치할 경우 발전 수익은 태양광 단독 발전에 비해 2에서 2.5배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업 등이 피크 전력 사용을 낮추는 목적으로 1MWh 용량의 ESS를 설치할 경우 연간 1억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전력망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계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상기 제시한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충족할 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수용 능력 향상으로 경제적인 이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발전원의 출력을 대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송장망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 관리를 통해 그린 뉴딜의 원활한 수용성 확보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임승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 시대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정세환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에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가속화됨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에서 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독일은 점차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운영 중인 원전을 폐쇄 중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력 수급 계획 및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며 동시에 LNG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저의 생각과 2022년까지 탈원전을 계획 중인 독일의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가장 중요한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는 10kWh로 가장 낮고 LNG는 이에 비하여 55배, 석유는 대략 이에 비하여 80배, 석탄은 대략 이에 비하여 100배의 배출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및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서도 지구온난화 시대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가장 적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LNG 발전을 늘린다는 것은 지구온난화 시대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량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은 전력 수급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으로 충당을 하거나 슈퍼그리드를 활용하여 프랑스로부터 원전 전력을 수입하여 전력 수급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지구온난화 시대에서 화력발전을 사용한다는 점, 외부 국가로부터 원전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들이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 회복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개통은 상동사고가 발생할 수도 주파수가 발생하지 않고
전격 주파수 범위 내에 새로운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관성계수입니다. 관성계수는 발전 방법마다 다르며 높을수록 주파수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관성계수를 가지도록 발전원을 적절히 개통을 설계하는 것은 안정적인 개통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높은 관성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LNG 발전은 낮은 관성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관성계수가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계획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관성계수가 높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관성계수가 낮은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율을 늘린 상황입니다. 상정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파수 회복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는 신뢰성 있는 전력 공급이 어렵게 되고 전기 품질에 민감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요금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탈원전 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하게 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및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전력 수급 계획과 에너지 기본 계획이 유지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에 비하여 23%, 2040년에는 전기요금이 38% 인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념이 없기에 전기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 시대에서 우리는 첫째, 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새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관성계수가 높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주파수 회복 능력을 고려한 개통 설계를 해야 합니다. 셋째,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의 급속한 증가를 방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 발표자 정승재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일반 농가의 경우 70% 이상, 축산 농가의 경우 25% 이상 스마트팜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 수산, 축산 모두 적용 가능한 스마트팜은 전기를 주요 전력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자 공통점이죠. 대한민국은 현재 전력 패러다임의 변혁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높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술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입니다. 이 기술은 우수하지만 지형과 환경, 여러 요소들의 제약 조건이 있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보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3020 정책 실현을 위해 이러한 제약 조건이 가장 적은 농가를 선택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스마트팜의 광범위한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은 농가가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에 맞춰 인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50%, 바이오매스 20%, 풍력 30%를 사용해 재배한 작물은 출하 시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상품에 그 비율을 표기하는 것이죠. 유사한 사례로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은 다소 고가이지만 소비자 인식 전환을 통해 큰 시장을 형성하며 현재까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도 가치를 형성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증 사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했을 경우 유기농 농가가 확산한 것처럼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으로 한국전력, 농가, 소비자 세 부류는 혜택을 누리며 더 나은 에너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의 경우 4가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농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3020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 전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각 시설, 각 환경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죠. 셋째, 신재생에너지 체제 확대로 배선과 송선에 들어가는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인증수수료로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농가는 두 가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친환경 발전원 도입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지역 내 설치해 전력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인근 농가에 판매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블록체인으로 투명성을 강화해야겠죠. 두 번째는 소비자 인식 전환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두 가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절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실천적 소비로 사회 변화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은 농가를 중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양손에 포도가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손에 있는 포도는 석탄, 석유, LNG 같은 열병합 전력원으로 재배한 포도입니다. 열을 전기로 변환하며 에너지 비효율이 발생해 60%를 손실받습니다. 반대편 손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으로 재배한 포도가 있습니다. 외부 공급 없이 자체 생산한 전기만으로 재배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두 가지 포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선택을 앞두고 스마트팜 발전원 인증 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바로잡고 또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정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신재생 에너지를 수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리적인 시장 변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파리 기후협약과 3020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 및 화석연료 기반 설비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에서 하루 전 수요 예측을 통하여 다음날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량을 산정하고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발전 용량을 채웁니다. 그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연료비를 개통 한 개 가격으로 정하여 도매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개통 한 개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고려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원은 연료비는 들지만 현재 투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개통 한 개 가격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투자를 꺼려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즉 FIT를 통하여 투자 비용과 개통 한 개 가격의 차이를 보상해 줌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장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즉 FIT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인 RPS를 만들었습니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우지 못하면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신재생 공급 인증서, 즉 REC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 단가 차액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면 신재생 공급 인증서로 메꿀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면 개통 한 개 가격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의 차익이 너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급한 불만을 끄는 정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전기요금은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원의 증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전력시장 몇 가지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당일 현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일 시장만으로 전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원이 증가할수록 하루 전 수요 예측과 발전량이 정확히 맞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족분과 여유분을 팔기 위한 당일 시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별 차등 요금제입니다. 미래에는 가정마다 스마트 미터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스마트 미터기는 시간별 전기요금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정마다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알려줍니다. 이는 불필요한 전기 소비를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세금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전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력시장에 참가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전력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방법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원으로 더 투자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미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적 변화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치판 플랫폼의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조민석입니다. 우리가 쓰는 관용 표현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혼재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 일을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린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좋은 것일까? 혹시 대승적 목표 아래 누군가의 양보나 희생을 강요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경보호, 지속적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보다 주민들에겐 생계권이 더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환영하는 발전, 지역과 함께하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가치팜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가치팜은 모두의 협업을 의미하는 가치와 농민들이 중요시하는 땅, 판매한 데 위해 팜을 합쳐보았습니다. 즉, 농민의 중요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판매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치팜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온라인 유통 채널 개설을 통해 사업에 동참한 농민의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참여자인 농민을 위해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주민 수용성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어민들의 생산품 구매에 나서 주민의 마음을 돌렸던 신안 해상풍력 사업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가치팜 플랫폼은 마을의 에너지 자립과 함께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의 노력을 사업 모델로 개발한 성대골 사람들의 예처럼 농민들 노력 또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 마련은 참여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 약 12조 원 규모로 그 규모는 앞으로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가치팜 플랫폼은 농민들에게 어려운 온라인 모바일 쇼핑 관련 기술력과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농가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대적으로 온라인 마켓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에너지 전환에 동참한다는 만족감 고취와 함께 양질의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에코 마일리지처럼 생산품 구매 시마다 친환경 제품 구매나 전기 자전거 이용에 활용 가능한 마일리지, 에너지 쿠폰 등을 더하면 경제적 보상과 함께 온라인 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소비자의 착한 소비가 우리 농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치판 플랫폼은 주민 경제권 보장을 통한 수용성 확보가 모티브입니다. 누군가의 양보 또는 희생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우리 모두 좋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거들고 도우며 품을 짓고 사는 품앗이 민족입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우리 농민의 삶을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고 떨어진 과일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같이 사는 지혜를 배웠고 이와 같이 공생의 정신을 가치판 플랫폼에 담아 보았습니다. 내일로 미룰 게 아닌 바로 내일로 시작하고 서로의 공생을 같이 생각하는 것, 대승적 목표보단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나만 좋은 게 아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드는 것, 제가 생각한 가치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전기를 공부하고 있는 발표자 최현민입니다. 제가 이번 스피치 주제로 이야기해 볼 내용은 월간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저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게 될 전기차 시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과 이를 생산하는 발전소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전기요금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전기요금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이 개선 방안이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적 전기차 보급량은 지금까지의 증가 추이로 볼 때 2020년 말에는 15만 대를 돌파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전기 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T 빅데이터 사업단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거리와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현대사회의 교통정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한전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량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시대에 안정성 있는 전기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감소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차를 이용하기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게 되면 이에 필요한 전력 수요도 감소하고 교통정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이용량에 대한 차등적인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국민적 공감과 함께 한전의 제1 목표인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달성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달 동안 오로지 전기차 혹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여 출퇴근했을 때의 연료비와 교통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연료비를 계산할 때에 전기자동차의 킬로와트어당 연료비와 평균 연비, 그리고 수도권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거리를 모두 고려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주중에 모두 전기자동차로 출퇴근을 할 때에 최소 12,000원부터 최대 24,000원 정도의 연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출퇴근 시 하루 평균 3,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발생하므로 한 달 동안 6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 교통비 지출 금액별 차등적인 전기요금 할인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한 달 동안 3만원 이상 45,000원 미만으로 교통비 사용 시 3,000원의 전기요금 할인, 45,000원 이상 6만원 미만으로 교통비 사용 시 4,000원, 6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5,000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료비와 비교했을 때 한전이 전기 공급을 통해 갖게 되는 마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기차 사용자들로부터 발생되는 마진의 일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영향을 받아 혜택을 받는 전기차 소유 국민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손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또한 발전소들도 이에 맞추어 전기 판매 가격을 조정해주며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비율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할인을 적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 차례의 연구조사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선 방안이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전기차 보급 확산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급에 가속화는 전기차 개발을 가속화시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수도권 및 대도시들의 교통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승용차 유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며 전반적인 대도시들의 교통난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레 전기차 사용량이 일정량 줄면서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과도한 전기 생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달성과 수익의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 이미지의 향상입니다. CSR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앞서 두 번째 파급 효과로 설명드렸다시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는 교통난을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달성을 통해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 환원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최현민이었습니다. 집중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 재학 중인 최현식입니다. 제5회 전기사랑 스피치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 산업의 역사. 두 번째,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시티의 등장. 세 번째, 스마트 시티에 관하여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전력 산업의 역사는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혁명 시대 당시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맥스웰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이론을 확립해 나갔고 이를 이어받아 에디슨이 직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에디슨의 직류와 테슬라의 교류가 경쟁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류전쟁, 커런트 워입니다. 이 커런트 워의 결과 테슬라의 교류가 승리하여 현재의 교류 전력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초연결화, 초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등장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시티에 관하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시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에 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 스마트 시티란 첨단 ICT를 활용하여 환경, 에너지, 도시 기반 시설 등 도시와 관련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지역 혁신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에너지에 중점을 맞춘 것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그리드는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첨단 ICT 기술인 인공지능, AI 기술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면 우리가 전력 소비가 적은 밤 시간대에 전력을 충전하였다가 전력 소비가 많은 낮 시간에 전력을 공급해 준다면 에너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와 더불어 에너지의 구조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 구조는 수직적인 에너지 구조로 중앙에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이나 가구로 전기를 공급해 주었다면 현재의 에너지 구조는 수평적인 에너지 구조로 각 가구나 각 지역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초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다면 각 가구나 각 지역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인 동시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인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슈머를 토대로 각 프로슈머 간 에너지의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및 에너지의 보다 더욱 효율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이를 거래할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다면 에너지를 보다 더 신용 있고 안정성 있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에너지가 거래되는 미래를 꿈꾸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결선 참가자의 스피치를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스피치 대회는 심사위원 심사 70%, 댓글 투표 30%로 이뤄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의 번호와 이름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빛나는 MC의 아나운서 박민주였고요. 앞으로 12월 15일에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는 수상자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